1572년 8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대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이제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는데 이 끔찍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마그리트 드 발루아, 우리에게는 여왕 마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 여왕 마고. 이 피해 결혼식이 불러온 광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학살이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그래서 프랑스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 아, 이유를 알고 싶어.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네, 마고의 결혼식에서 유례없는 대학살이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프랑스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를 다스린 건 잉글랜드와의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왕들의 후손, 즉 발루아 왕과였습니다. 마고는 당시 이 발루아 왕가의 막내 공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고가 태어나고 얼마 후인 1555년에 두려울 것 없던 이 발루아 왕가에 불길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뭐죠?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발간한 예언집에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오? 어떤 예언인지 한번 예언집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건 책 표지인데 디모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Les prophéties de Michel Nostradamus. 노스트라다무스. 예, 이 다들 아시는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죠. 프랑스에서 흑사병을 치료하던 의사이자 당대 최고의 예언가 그리고 점성가로 이름을 알렸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555년 한 권의 예언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바로 그 지난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 되겠습니다. 아. 책이구나. 이 예언집에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 왕가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왕가에 대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새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이 예언한 거라고요? 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예언을 하면 다 붙이기 다 뭐든 다 돼요. 시적이니까, 그죠? 네. 자,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늙은 사자가 누구냐를 놓고 당시 왕이자 마고의 아버지였던 앙리 2세를 지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예언의 내용은 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저 눈을 찔렀다는 저 부분도 실현이 되나요? 과연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눈을 궁금하네. 찔렀을까요? 놀랍게도 4년 후인 1559년 그가 예언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예언 진짜 눈 맞네요. 찔렀네. 그림을 보면 저 왼쪽 인물이 창에 맞아서 쓰러지죠. 왕이구나. 뒤에서 신하들이 놀란 표정을 하면서 달려오고 달려가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바로 왼쪽의 인물이 앙리 2세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작이 각각 투구를 쓴 게 보이죠? 네. 이게 훗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황금빛 세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투구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귀족 청년의 창이 투구를 뚫고 왕이 오른쪽 안구와 와. 관자놀이 사이로 들어가서 얼굴에 큰 상처를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소름이다. 앙리 2세는 결국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예언이 실현될 것 같으신가요? 네, 출연된 것 같아요. 제대로요. 자, 프랑스의 왕이자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강력했던 왕권은 한순간 위태롭게 됩니다. 이후 왕실은 한치 앞도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왕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앙리 2세의 아내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까트린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2세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받냐면 프랑스와 2세라는. 하지만 이 프랑스와 2세마저도 즉위하고 1년 반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사인은 중이염이었습니다. 왕위는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샤를 예, 아들인 샤를 9세입니다. 샤를 9세는 당시 이제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 거대한 프랑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간섭을 하겠네요? 그렇죠.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고 그래서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치가 아들의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직접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는 1560년을 전후로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된 종교 개혁입니다. 유럽은 당시까지 약 1000년간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럽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력을 앞세운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비를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다 못한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종파, 이른바 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신교를 따르는 신교 교회와 신자들이 프랑스에서도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 안에 이 신교도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역적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특히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이 신교도를 단호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신교도를 색출하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555년에 파리를 비롯해서 5개밖에 없던 교회가 4년 뒤인 1559년에는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뒤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짜 급속도로 퍼졌네. 그러면 지금 나라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나뉘어 있잖아요, 종교가. 네. 그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좀 이게 정리가 필요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카트린 왕비는 하나의 왕국의 종교가 둘로 나뉘는 이 혼란한 상황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득이 될 게 없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트린 왕비와 샤를 9세가 신교와 가톨릭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프랑스에선 신교도를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강경파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경파의 선두에 섰던 것은 부와 명성을 가진 권력자인 기즈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왕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던 1562년에 까트린 드 메디치가 돌연 충격적인 칙령을 내리면서 이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은 바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프랑스가 법으로 금지하던 신교를 왕실에서 인정하면 가톨릭교도와 신교도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권위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까트린 왕비의 기대는 실현되었을까?
실패했겠죠. 뭐 흐름상. 네, 맞습니다. 가톨릭 쪽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왕실에게서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즈 가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신교의 손을 들어준 왕실에 크게 분노했고 까트린 왕비를 찾아가서 나는 칙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칙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까트린 왕비는 그를 메모차게 거절하고 루브르 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즈 가문은 1562년 봄에 기어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이? 뭐야? 어? 네. 에이? 뭐야? 1562년에 벌어진 바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신교도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기즈 가문은 여세를 몰아서 이곳으로 향하는데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른 교회. 궁으로? 그렇죠. 바로 왕실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당시 퐁텐블로에 있던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즈 가문은 이곳에서 까트린 왕비를 볼모로 사로잡고 자신들은 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왕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신교도들을 처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교 측에서는 저렇게 학살 당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신교도들도 크게 분노했고 복수를 위해서 즉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서는데 신교도 측의 선언문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왕의 신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즈는 왕과 카트린 왕비에게 다가가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왕과 카트린 왕비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예, 들어보니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즈 가면 니네 뒤졌슈? 뭐 이거 좀 하지. 또 우리는 왕실 편에 서서 지킬 거다. 그렇죠. 기즈 가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왕을 위해 나섰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럼 있습니다. 카트린 왕비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자기 아들인 왕의 권위가 제대로 행사가 될까요? 이렇게 가톨릭과 신교의 종교 갈등을 명분으로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품게 되면서 프랑스를 통째로 뒤흔든 참혹한 종교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름은 종교 전쟁이지만 그 실상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두고 벌어진 피비린내나는 권력 쟁탈전이자 프랑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마다 혼란과 학살 그리고 살인과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쨌든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왕실에서는 골치만 아프겠네요. 네, 볼모에서 풀려난 까트린은 어떻게든 가톨릭과 신교를 중재해야만 했고요. 아들인 샤를 9세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묘안이었을까요? 뭐 갈등이 있을 때 늘 나오는 수법이 있죠. 뭐요? 결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안끼리의 누구를 희생을 시켜서 그렇죠.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신교와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한 계획에 까트린 왕비가 가톨릭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마공주구나. 아름다운 미모로 시인들의 칭송을 받아마지 않던 19살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아, 마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왕비가 딸 마고의 결혼 상대로 낙점한 인물은 누구였을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야,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결혼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고의 결혼 상대는 19살의 동갑내기인 앙리 드 나바르,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앙리 4세는 왕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부르봉 가문의 핏줄이면서 전쟁에서 신교를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하지만 기즈 가문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신교 군대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때문에 앙리 4세는 어머니인 잔 달브레 여왕과 함께 신교 측의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신교를 대표하는 이 왕자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신교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인 마고가 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추진했던 까트린 왕비는 이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고의 개종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결혼식을 불과 한 2달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협상을 위해 파리를 찾은 앙리 4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아니 공교롭게도 기즈가 죽었겠죠. 기즈왕.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협상하는 이 그렇죠. 시점에 죽은 게 되게 아니, 어떻게 이상한데요? 우연히 거기서 죽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데. 지금 의심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심을 당시 사람들도 했어요. 바로 까트린 왕비가 독이 문든 장갑을 보내서 잔 달브레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장모가 될 왕비가 아무튼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여러분이 앙리 4세였다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를 파혼한다?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복수를. 네, 사정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앙리 4세는 고민 끝에 맞다니까요 교수님. 왜 그래 갑자기. 자, 고민 끝에 예정대로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 왕의 여동생인 마고 공주와 결혼하면 나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적진인 파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또 꼴리니라고 하는 제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와, 꼴리니. 가스파르드 꼴리니라는 이 제독은 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꼴리니 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앙리 4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고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신교도들이 갑자기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결혼식을 빌미로 파리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퍼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무섭게 고조되던 1572년 8월 18일 아이고야. 마침내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에 따르면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마고 공주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고는 왜 서원 선언문에 답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종교가 다른 신교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겠죠. 마고에게는 연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 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 기즈가 가문?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캐톨릭이었고 또. 앙리 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왕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청혼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스 공작은 왕실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오래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그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혼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 결혼식은 끝났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결혼식이라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사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주가문이죠.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네.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우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스 공작. 그는 선대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까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건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스이건 아니면 까트린 메디치이건 둘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꼴리니 제독의 부상 소식이 들리자 신교도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전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들끓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암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까트린 드 메디치 그리고 기스 공작 샤를 9세가 은밀히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비와 공작은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린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은 싫어했네. 사실 까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스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지르네. 와.
사륙전이 시작되자 기즈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카트린 데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카트린 메디치가 쌓여 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몇 죽었나?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린이?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날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되게 전국에. 어머,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벌거벗겨진 채 시내에 방치됐고 목이 잘리거나 시내 곳곳에 매달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 결과 당시 파리에서 사망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이게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다시피 생강에 보이잖아요. 그 강 안에 시체를 엄청 던졌는데 너무 던지다 보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저기 묻다가 파리 시내까지 묻었는데 근데 파리 에펠탑 바로 근처에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한 도시 막 딱히 그런 건 딱히 보이지 않고 땅만 파면 시체가 나오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든 왕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놀란 샤를 9세는 학살을 멈춰라 이제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각기 속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며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또는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 중에 하나이자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죽고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반응도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3세였는데 이 학살을 그냥 박수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살 메달까지 만들었다고 에?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신교도를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무하네. 그리고 이웃 나라 뭐 그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저기도 똑같이 축하해줬고. 진짜 무섭다. 근데 누구보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마고 남편 아니에요? 지금 저러고 있으면 개신교가 그렇죠. 계속. 신교의 뭐 제일 그거라며 우두머리라며. 그 학살이 벌어지던 날 밤 신교 상징이었던 앙리 4세 역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근데 그때 앙리 4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마고였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네. 마고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왕인 오빠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와. 결혼에 불만을 품었던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녀 입장에선 자신이 미끼가 된 결혼식에서 엄마와 오빠가 남편의 하객 수천 명을 이제 살해한 셈인데 이 모든 상황이 진저리 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만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고의 애원을 들은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역시. 자, 왕비가 내건 조건은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앙리 4세는 이걸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굴욕적인 조건이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개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Je désire retourner au troupeau de la vraie bergerie, qui est l'Église catholique apostolique et romaine. J'abjure toute erreur et hérésie luthérienne et calviniste. 그리고 결국 루브르 궁전에 갇힌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전후로 어머니 돌아가셨고 꼴리니 제독 잃고 믿고 의지하던 측근들과 수많은 신교도까지 이른 앙리 4세의 신교 세력은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프랑스 왕실은 피해 결혼식 이후 원하는 대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왕실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피를 봤으니까. 예, 국왕인 샤를 9세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각혈을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응? 네, 이 그림은 병약한 모습의 샤를 9세가 왕비인 어머니죠. 카트린 어머니를 보고 경악 내지는 기겁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샤를 9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파리에서 생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루브르 궁전의 창문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신교도 학살을 명령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샤를 9세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로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단 2명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샤를 9세가 사망하고 난 후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앙리 3세입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역시 카트린 왕비의 섭정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프랑스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2세부터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까지 어리고 힘없는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의 기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궁전에 갇혀있던 앙리 4세에겐 이제 프랑스 왕실이 위태로운 지금이 왕실에서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실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때 앙리 4세에게 힘을 보탠 건 바로 아내인 마고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인 앙리 3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고가 남편과 손을 잡고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마고와 앙리 4세가 주목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알랑소 같은. 네. 막내 아들? 왕들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막내인 알랑송 왕자가 프랑스의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다음 왕위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고 앙리 4세는 알랑송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불만을 가진 귀족 세력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였을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 앙리들. 알랑가몰라? 알랑가몰라? 불만 품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불평당. 그러고는 말꽁덩. 아니 말고도 네. 맞아요. 이제 알랑송 공작을 전면에 내세운 불평당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정을 개혁해야 한다 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왕실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마고와 앙리 4세는 불평당과 함께 알랑송 왕자를 왕 위에 올리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카트린 왕비가 반기를 드는 마고 부부를 가만히 뒀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카트린 왕비는 마고 부부의 이 세력을 무너뜨릴 꾀를 또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불평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게 샤르르 9세를 저주로 시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겁니다. 바로 카트린 왕비가 점찍은 인물은 알랑송 공작의 신복이었던 람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람몰이라는 귀족이 바늘이 꽂혀 있는 밀랍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람몰은 처형됐고 알랑송과 마고의 세력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마고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라몰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라몰의 머리를 방부 처리해서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와. 찐사랑이네, 찐사랑. 소문인데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 시기 마고에게는 온갖 자극적인 말들, 소문들이 따라붙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계기로 마고가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신교와 가톨릭 모두 마고에게 흠집을 내서 발루아 왕가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고에 대한 온갖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고는 사방이 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을까요? 마고는 왕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동생인 알랑송 왕자를 루브르 궁전에서 탈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75년 9월 알랑송은 파리를 떠나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신교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던 아들 알랑송이 탈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요한 인지를 놓칠 수 없었던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가톨릭 세력의 득세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앙리는 어렵게 파리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앙리 4세가 탈출을 향했던 신교 세력의 중심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에 다시 자신의 종교인 신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전쟁을 치르던 신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숙적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숙적이 가는구나. 누구인지 볼까요? 네, 바로 가톨릭 강경파를 이끌던 앙리 드 기즈입니다. 마고의 옛 연인 아니에요? 그렇죠. 앙리 4세의 기주공작은 아내인 마고의 옛 연인이자 대학살 당시에 신교의 군사 지도자인 콜리니 제독을 죽인 암살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주공작이 당시 가톨릭 세력을 이끌면서 프랑스 종교 전쟁을 지휘하던 강력한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앙리 4세로서는 이제 반드시 맞부딪혀야 할 숙적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앙리 4세는 먼저 파리를 탈출한 마고의 동생 알랑송 왕자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신교 간의 군대가 서로 맞붙게 되는데 이 시기 프랑스 상황이 어땠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는 소소한 전투들이 크게 표시된 곳들이 대형 전투가 일어난 곳입니다. 와, 거의 프랑스 전국에서 일어났네요. 이렇게 지루하게 내전이 계속되는 사이 앙리 4세는 가톨릭의 중심지인 파리 인근 지역까지 진출해서 승리를 거두며 왕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까트린 왕비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직접 신교의 중심지인 네락을 찾습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자 파리에 있던 마고는 네락으로 가서 2년 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네락에서 파리로 갔는데 근데 파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고의 오빠도 루브르 궁전에서 쫓아내고 앙리 4세는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네 남편을 안 하겠다. 널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불행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마고의 남동생인 알랑송 공작이 29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고가 되게 예뻐했잖아요. 이제 어머니인 카트린 디 메디치, 그 다음에 현재 왕인 앙리 3세, 그리고 마고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알랑송의 죽음은 프랑스 종교전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자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펼쳐져요. 뭐였을까요?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앙리 3세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 그렇죠, 알롱송. 알랑송이 이어야 되는데 알랑송이 먼저 죽었잖아요. 와 큰일 났네. 그럼 누가 이어야 되지? 마고. 그런데 프랑스는 왕위 계승법상 여성은 왕위에 오르지 그럼 못합니다. 마고의 남편이 앙리 4세가 왕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통. 새롭게 떠오른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앙리 4세였습니다. 그는 왕위 혈통과 가장 가까운 부르봉 가문의 적통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뭐 안 좋았지만 엄연히 공주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숙적인 기지공작 굉장히 난감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기주공작은 숙적인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프랑스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왕인 앙리 3세 역시도 가톨릭 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여기에 앙리 4세의 종교가 뭐였죠? 신교였죠. 신교도가 왕이 된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림도 신교와 가톨릭 간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프랑스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또 다른 왕좌의 게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실의 앙리 3세, 가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앙리 드 기즈, 그리고 신교파의 우두머리인 앙리 4세.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목보대 했어요. 앙리. 예, 이름이 다 똑같이 앙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 세철수인데 삼철수. 자, 프랑스에서는 이를 그래서 세 앙리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이제 프랑스 왕실과 기즈 공작은 큰 틀에서 이렇게 둘은 가톨릭 세력이지만 앙리 3세는 왕실을, 기즈 공작은 강경파를 내세워서 엄연히 각자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한텐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그림에서 마고랑 관련돼 그렇죠. 있어요. 마고의 다 와이프. 오빠. 마고의 연인, 전애인, 마고의 남편. 현 남편입니다. 와. 자, 혜성 씨, 마고라면 네. 이 세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어떡해. 전 애인, 현 남편, 오빠? 여기서 혜성 씨의 정신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누구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가족이니까. 앙리 선생 가족이에요, 뭐예요? 오빠? 에이. 자, 마고가 선택한 건
자신의 옛 연인인 앙리드 기즈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 남친한테 간 거 아니야? 그것도 희한한 노선이네. 아니 그럼 왜 앙리 4세 보러 그 밑에까지 내라까지 간 거예요? 오빠인 앙리 3세와 남편 앙리 4세가 모두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아정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세력의 본거지를 구축하고 신교를 약탈하라고 명령하면서 신교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고가 이렇게 기즈 공작의 편을 들자 분노한 사람은 바로 오빠인 앙리 3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3세는 마고를 포위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데 도망치던 마고는 결국 프랑스 윗송으로 도피했지만 1586년에 결국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앙리 3세는 마고가 더 이상의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윗송의 궁전에 아예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고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자, 세 앙리 중에 카톨릭 강경파를 이끄는 기즈 공작이 가장 먼저 우위에 섭니다. 기즈 공작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톨릭 동맹을 만드는데 여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북동부의 영주들이 대거 합세했고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체결합니다. 필리핀 이세? 국내의 신교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가톨릭 국가인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즈 공작은 이렇게 강력해진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편을 들라며 이제 국왕인 앙리 3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잡아야지 뭐. 세력이 약한 앙리 3세는 등 떠밀리듯이 기즈 공작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로써 이제 프랑스 왕실의 군대도 기즈 공작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앙리 3세는 특히 신교의 존재를 인정해온 조약들을 모조리 파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내에서 신교를 금지한다. 신교 성직자를 모두 추방한다. 6달 안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신교도들은 프랑스에서 모조리 추방한다. 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즈는 교황의 지원을 얻는데도 성공합니다. 당시 교황인 식스투스 5세는 그래서 앙리 4세를 타락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왕좌의 게임에서 앙리 4세는 가장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즈 공작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결집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신교도 귀족들에게도 또 힘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1587년 10월에 앙리 4세와 신교파 군대가 꾸트라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7,000명 규모의 카톨릭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앙리 4세 군대가 열세였기 때문에 계속 피해왔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재빠르게 전투 대형을 펼치죠. 앙리 4세는 비교적 탁 트인 초원을 이제 승부처로 삼은 후에 언덕 위에 군대를 동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가톨릭 군대 지휘관들은 이제 무장한 중장갑 기사들을 내세워서 돌파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교 군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정이다. 가톨릭 군대 기병대가 신교의 군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돌진하는 적 앞에서 성경 구절 시편의 구절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와. 당시 신교도들에게 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싸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돌진하던 가톨릭 귀병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타고 달리던 가톨릭 기사들이 말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을 던졌나? 자, 원인은 바로 총, 화승총입니다.
앙리 4세가 화승총 정예부대를 보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가 일제히 집중 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 이렇게 가톨릭 군대 전열이 무너진 틈 사이로 앙리 4세 기병대가 진입하면서 가톨릭 군대를 박파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신교파 앙리 드 나바르의 군대고 오른쪽이 이제 가톨릭 군대입니다. 결국 이 전투의 결과는 앙리 4세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교 군대는 패배한 가톨릭 군대를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이때 3천여 명의 병사와 400명 이상의 가톨릭 부대의 기사와 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교 측의 손실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로 앙리 4세의 신교 군대가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렇죠. 프랑스 왕실 앙리 3세랑 또 그 기스 공작이랑 네. 손잡으면 좀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앙리 3세와 앙리 드 기즈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명분뿐이었고 실상은 권력 쟁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력한 가톨릭 연맹을 이끄던 기즈 공작은 파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고 만약에 신교도인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이 될 경우 그럼 나도 종교를 가톨릭에서 신교로 개종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톨릭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는 기스 공작을 국왕인 앙리 3세보다 더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앙리 3세는 기스 공작에게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스 공작이 파리에 입성하려고 하자 앙리 3세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추방을 시켜요. 에이. 네, 정답입니다. 파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너무 치사해 보이는데? 너무 적대적이라는 걸 너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스 공작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보란 듯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과시하듯 소규모의 부하만을 데리고 파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기스 공작을 보고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들은 앙리 3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반역죄로 처단해라. 맞습니다. 결국 이들을 모조리 잡아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조치가 내려지자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발하죠. 그렇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앙리 3세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에 저항해서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들을 향해서 무기를 겨누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스 공작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으로 쳐들어가 앙리 3세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앙리 3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전을 버리고 비굴하지만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갔구나. 지금 그러면은 앙리 3세는 파리에 없고 네. 기즈 공작이 지금 그럼 왕실을 장악한 거예요? 기즈 공작이 파리에 남아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반년 이상이 지속되는데 그해 12월에 잠잠하던 앙리 3세가 갑자기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자신이 있는 블루아 성으로 기스 공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원 씨는 만약에 본인이 기스 공작이라면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도망갔는데 왕이 불러요 저를? 네. 네가 와라 왕실로. 자, 기스 공작의 수하들은 앙리 3세가 이거 함정을 판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스 공작에게 가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지만 기스 공작은 앙리 3세가 그럴 위인이 아니다. 워낙 나약한 성격이고 유약해서 자기를 해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네. 그래서 의심 없이 기스 공작은 왕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불길해. 왜 불렀겠어? 기수공작이 성에 도착하자 왕은 기수공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기수 뒤에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몇 명이 따라 붙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기수가 뒤를 돌아보자 보는 순간 왕실 친위대 중 한 명이 기수에게 단검을 꽂습니다. 저항을 하자 나머지 친위대원들이 기수의 팔을 잡고 또 다른 검이 기수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앙리 3세가 이때 방 밖으로 나와서 기수공작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기수공작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고 그것을 앙리 3세가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아이고 함정인 걸 왜 몰랐어. 허무하다. 순순히 거기 들어간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순진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걸 메디치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트린 더 메디시스는 이 상황을 듣고 굉장히 좀 슬퍼했어요. 기주 공작은 어쨌거나 이게 카톨릭이었고 아들의 돌발 상황 때문에 다 망쳐놨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기수공작이 죽자 그의 남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톨릭 연맹 세력을 이끌게 되는데 그는 형의 원수인 앙리 3세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앙리 3세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던 바로 그때 발라 왕과의 최후를 알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기수공작의 죽음에 분노한 한 카톨릭 수도사가 앙리 3세를 찾아가서 잠깐만, 그러면은 그를 단검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검에 맞은 앙리 3세는 사망하게 됩니다. 왼쪽에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앙리 앙리 3세의 삼세?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앙리 3세랑 앙리드 기주공장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임 당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로써 프랑스 발로아 왕가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후계자는 앙리 4세잖아요. 그렇죠. 왕위 계승법에 따라 새롭게 왕이 되는 인물 앙리 4세가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히드 나바르. 그래서 프랑스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왕으로 군림해서 프랑스를 통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시민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 그렇죠. 여전히 앙리 4세를 반대하던 기스 가문이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리는 프랑스의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만 할 도시였습니다. 즉 파리를 차지해야만 앙리 4세는 진정한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앙리 4세가 파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파리 시민들이 앙리 4세와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엔 총, 한쪽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장하고 거리를 행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인 건 그건 바로 신교. 그가 신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앙리 4세는 왕이지만 파리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1590년 5월 앙리 4세는 파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는 현재와는 달라서 단단한 외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벽을. 게다가 파리의 수비군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앙리 4세의 군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 4세 입장에서는 파리를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예 통째로 봉쇄해버립니다. 파리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근에 풍차를 불태워서 빵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파리 시민들은 버틸 자신이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축된 식량이 넉넉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무려 5개월 이상을 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이고. 끼야 사람들은 여기로 달려가서 빵을 만들 재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고 그걸 갈아서 빵으로 구웠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포이전으로 어쨌든 파리 인구 20만 명 중에서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사망. 기아로 4분의 그것도 1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와.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스페인에서 가톨릭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앙리 4세도 파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 앙리 4세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프랑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 다시 한번 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요, 진짜. 줏대가 없는데? 앙리 4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전체 6번 개종. 그러니까 처음에 가톨릭으로 태어났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 앙리 4세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미사 한 번쯤이야. 6번쯤이야. 7번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자 이제 파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 그럼 들어와. 그렇죠.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어. 배도 고프고. 예. 이렇게 앙리 4세는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받고 무사히 대관식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발로아 왕가가 몰락하고 앙리 4세로 시작되는 부르봉 왕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역사를 만든 부르봉 왕가의 시작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앙리 4세는 이제 종교 전쟁을 완전히 종지부를 짓기로 합니다. 앙리 4세 해법은 프랑스에서 바로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낭뜨 칙령입니다. 낭뜨 칙령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프랑스에서 신교의 예배를 허가하고 신교도의 보호를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신교도에게 요새 건설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가톨릭과 신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칙령이 반포되면서 36년간의 종교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앙리 4세가 이 전쟁을 돌아보며 남긴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프랑스인이며 같은 조국의 동포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격분시키는 냉혹하고 잔인한 감정을 버리고 이성과 온정으로 화해해야 한다. 앙리 4세는 같은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는 내전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왕이란 국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가 왕이 됐으니까 마고도 이제 왕비가 당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고의 이제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윗송에 유폐되었던 마고는 앙리 4세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딱하다. 이후에 마고는 수백 년간 이어온 발로아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새롭게 들어선 앙리 4세의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앙리 4세는 한때 신교도였던 데다가 부르봉 왕가의 첫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사실 그 왕권이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발로아 왕조의 공주인 마고가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앙리 4세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고의 지지 속에서 앙리 4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평화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1610년에 앙리 4세에게 불만을 품은 한 가톨릭 광신도가 왕을 습격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죽어요, 왕들이? 사세도 그럼 세 명의 앙리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한 거네요. 다 비극적으로 죽죠. 마고만 살아남았어. 자, 프랑스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이 종교 전쟁은 사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깔려 있는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른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은 프랑스를 자유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희생이 너무나 컸지만 이것이 우리가 비극과 아픔으로 점철된 프랑스의 종교전쟁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8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저기 올라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유. 근데 저기에 매달려서라도 해보려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위에 오르면서도 죽을 걸 알 텐데 땅이 더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어떻게라도 그렇게라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벗어나려는 저 마음이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 탈레반의 공포 정치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수도 카불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활주로를 내달리며 필사의 탈출을 시도. 급기야 미 공군 수송기에 맨몸으로 매달렸고 정말 안타깝게도 보신 것처럼 일부는 추락사고 말았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은 아프간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자키 안와리. 꿈 많은 축구 유망주였지만 겨우 19살 꽃다운 나이의 청춘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참혹한 포화 속에서도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이 만들어낸 작은 희망.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 부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몸을 구하려 전쟁터 뛰어든 남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남성 로렌스 앤서니는 돌연 이라크행을 결심했는데요. 남아공에서 이라크까지는 무려 약 6,400km의 거리. 온갖 방법을 물색해 미국 중부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요. 겨우겨우 이라크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 바그다드로 들어간다고요? 전쟁 중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터의 한복판. 더군다나 앤서니처럼 파란 눈의 백인은 이라크인들이 이 적인 미군으로 오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산전수전, 우여곡절 끝에 앤서니가 도착한 곳은 바그다드의 한 동물원.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요.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 특히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이라면 더더욱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운영할 정도로 동물 애호가였던 앤서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그다드 동물원의 소식을 접하고요.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저 동물들을 구해야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죄 없는 동물들은 모두 죽고 말 거야. 오직 동물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터 한복판 동물원으로 기꺼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아, 이거 당시 동물원의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동물원의 상태는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동물들을 노리는 약탈꾼들로 인해 우리 곳곳이 부서진 건 물론 동물들의 사체와 배설물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약 650마리의 동물 중 살아남은 건 원숭이, 새, 곰 등 겨우 35마리뿐.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보은 곧바로 동물원 복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앤서니. 양동이로 물을 길러 나르고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도시를 수색해 낙타와 타조 등 살아남은 동물들을 겨우 구조했는데요. 물론 전쟁터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앤서니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부지기수였지만요. 약 6개월간의 숱한 노력 끝에 동물원은 정상화됐고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바그다드 동물원은 2007년 7월 17일 기적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든 앤서니가 너무나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앤서니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혹사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전쟁이란 비극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화 속으로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시리아 모모의 아기. 2021년 1월 오랜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 이들립의 난민 캠프. 한 가족의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 천막 안에 있던 부부와 그들의 4자녀는 겨우 화염 속을 빠져나왔지만 그 사이 18개월 된 딸 달랄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요. 아유. 언니 아스미는 달랄을 구하려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각했던 달랄,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해 결국 국경 넘어 터키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가족들 중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었고요. 응급수술 조건으로 어린 달랄만 터키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머리카락은 물론 눈꺼풀과 코, 귀, 입술까지 얼굴을 모두 잃은 달랄. 양손을 절단해야 했는데다 폐와 기관지까지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아유. 이에 터키 의료진은 달랄이 살아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밝힐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달랄의 가족들은 그저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사하기만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사실 뭐 전쟁만 아니었어도 화재로 이제 사고가 크게 번지지도 않았을 거고 혼자 저렇게 18개월 된 아이가 치료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 화상이 심각했던 터라 수술도 쉽진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전 세계 수십 명의 전문의와 화상 치료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 피부 이식과 눈꺼풀 재건 등 복잡한 수술을 진행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요. 가족과 의료진의 절실함이 전해졌는지 정말 기적적이게도 달랄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결국 살아남았고요. 치료 4개월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며 기적의 아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달랄이 시리아로 돌아가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고 또 감염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터키 정부는 달랄과 달랄 가족 모두의 입국을 허용해 아이고. 달랄의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상봉, 병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훌륭한 결정이다 정말. 가족들이 만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 애기 만났어 다시. 아휴 저 엄마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거. 이게 진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이슈가 됐으니 그나마 저는 기적의 악이라고 기적이란 말을 붙이지. 저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인 거죠. 그게 더 슬픈 거죠 사실. 호화 속으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군대를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윌리엄 허바드. 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당장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어. 허버드의 딸 22살 에이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며 6개월 된 아들 세라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버드는 안전하게 딸과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이슬린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걱정돼 가정 분만을 하면서 출생 신고를 제때하지 못했고요. 헐. 그로 인한 서류 부족으로 당장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와 있던 허바드.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4일 아이고. 허바드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아우.
진짜 바로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다음 날. 하지만 아버지는 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딸과 손자를 구해야겠어. 허바드는 홀로 험난한 가족 구출 작전에 돌입.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 내린 뒤 폴란드 남부로 이동. 어이구. 도보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차를 얻어 타 결국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허바드가 이동한 거리만 약 10,000km. 와, 정말 딸과 손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리죠, 사실은.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상황 속에 걸어서 국경을 이동해야 했던 허바드의 가족들. 허바드는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군들을 피해 위성 지도를 보면서요.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법한 어려운 길로 직접 경로를 찾아냈고요. 추운 날씨에 아들을 등에 업은 에이슬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허바드를 따라 깜깜한 숲속을 건너고 강물에 몸이 흠뻑 젖는 고생을 거쳐 마침내 슬로바키아에 도착. 저 모든 걸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요, 슬로바키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국경을 건넌 허바드의 가족들. 세라핌의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유럽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거나 구하러 가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씹고 13위 공개합니다. 천사가 준 마지막 선물. 2005년 12살 소년 아흐메드 하티브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하티브. 안타깝게도 뇌소 상태에 빠지며 의사는 하티브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 그리고 얼마 뒤 이식 수술이 시급했던 3명의 소녀가 각각 하티브의 심장, 폐, 간을 이식받았고요. 덕분에 세 소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술이 끝난 뒤 이식을 받은 세 소녀의 부모들은 네?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식해준 게 팔레스타인 소년이라고요? 장기 기증자가 팔레스타인 소년이란 사실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들이 놀란 이유, 사실은 장기 기증을 받은 세 소녀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영토 분쟁, 서로 포탄을 쏘아대는 사이 양국의 영토는 피로 물들었고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양국이 지독한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녀들에게 장기를 기증한 겁니다. 기증자인 하티브는요, 팔레스타인 제닌의 난민 캠프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하티브를 무장대원으로 오인한 이스라엘군이 총격. 심지어 하티브가 이스라엘 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인 소녀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포화 속으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저지른 전쟁 범죄.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러시아군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Так, ты давай там украинских баб насилуют, а мн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 понятно? Я сегодня насилуют, и тебе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 여자가 저런 말 하는 Да, чтобы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А что? Можно, да? 애인이야? Да, разрешаю. Только предохраняйся.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에서 공개한 경악스러운 한 커플의 통화 내용. 러시아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파병 나간 상대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며 오히려 범죄를 부추겼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쟁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국제법상 처벌을 받는 엄연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낄낄 웃어가며 전쟁 범죄를 묵인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커플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공분을 터뜨렸고요.
언론에서도 참혹한 전쟁 범죄에 죄책감도 없는 파렴치한 두 사람에 대해 취재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취재한 결과 두 사람이 4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 로만과 올가로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밝혀졌네. 정상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어린 아기, 소년, 소녀, 어른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의 심리학자 단 한 사람에게 보고된 러시아군의 성폭행 사례만 무려 약 70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권단체와 인권위원회 등 시시각각 셀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군에 의한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에선 러시아군을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략이라고 발뺌하거나 앞서 소개한 무개념 부부처럼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화 속으로 짚고 11을 공개합니다. 목숨을 건 모모 작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이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고는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빈은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이후 퍼빈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을 하게 되네.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이 되던 2022년 2월 25일 18살 청년 이반 노프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쏟아졌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이반 노프가 그만 총격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지나가던 소년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겨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손자 이반 노프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 투병 중으로 홀로 우크라이나 호스토멜에 있던 상황.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집중 공격하자 키이우에 있던 손자 이바노프는 할아버지를 구하려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이바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바노프가 있는 도로로 향하는 다리를 폭파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차디찬 아들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바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사이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전쟁에 앗아간 누군가의 행복과 꿈, 또 웃음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족에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난 내 아들을 묻었으니까요. 납치된 아들과의 모모. 2014년 IS는 소수 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이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이유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점령, 핍박과 학살을 자행했고요. 그들의 사륙전으로 부족원 55만 명 중 약 45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고 수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노파 자글라의 가족 또한 야지디족으로 IS의 포로로 붙잡히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IS에 의해서 야지디족이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이 다 또 IS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사는 아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말 다행히도 자글라와 4명의 자녀는 IS로부터 간신히 탈출에 성공. 아유, 다행이다.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애를 태우던 중 2017년 7월 자글라는 온라인에 퍼진 IS 포로 구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 한 명인 에마드 타모를 발견. 자, 영상 속 에마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엄마 자글라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엄마 바로 알죠. 야, 근데 헤어진 아들을 저렇게 영상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캐나다 정부도 가족의 재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에마드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가족과 재회. 어머머,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온 거구나. 건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생사도 몰랐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거의 뭐 포기할 만한 상황. 3년 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별할 일도, 타국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할 일도 없었을 가족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던 모두가 무사히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포화 속으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모모.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포화 속으로 19 5위를 공개합니다. 전쟁터에 내몰린 소년들의 첫 임무. 난 못해. 엄마 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 사실 나시르는 이슬람교의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에 잡혀온 소년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나이 아이 아닙니까? 5학년. 그 나이한테 총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말입니다. IS는 소년병들에게 더욱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차출한 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 부모보다 우리가 너희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건 이교도들이야. 처음에는 안정감을 준 뒤 서서히 이교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며 아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너희의 부모도 이교도다. 그러니 너희의 부모를 죽여라. 이제 우리가 너희의 유일한 가족이야. 부모를 죽이라고 강요한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게 만들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죽이는 게 그 단계 시작이죠. 그렇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인간 방패 취급을 했습니다. 전투 최전선에 폭탄 조끼를 입은 소년병들을 투입, 자살 폭탄 공격을 지시했는데요. 만약에 소년병들이 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 가까스로 IS에서 탈출한 소년병들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991년 체첸 공화국의 독립선언 후 이를 탄압하려는 러시아 정부 간의 전쟁이 발발. 그리고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에 돌입한 러시아는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 점령에 실패하자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의 전술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일명 자치스트카. 너무도 끔찍한 짓을 자행한 건데요. 자치스트카? 자치스트카가 뭐예요? 자치스트카는 2000년 체첸에서 전쟁 중이던 러시아군이 벌인 인종 청소. 체첸군뿐만 아니라 체첸인이라면 이유 불문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체첸 반군의 뿌리를 뽑아야 돼. 집집마다 뒤져서 남자들 다 죽여! 민간인의 집을 습격한 러시아군. 반군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살해. 러시아군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 뿐만 아니라요. 어머니와 제 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무시하고 총을 쐈어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이 숨은 지하실에 수류탄을 투척. 그야말로 악마 같은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체첸 곳곳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집단으로 매장된 학살의 현장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러시아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밝혀지지 않은 수까지 예상컨대 최소 15만 명.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다시는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3위를 공개합니다. 1985년에 열린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행 응고르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유명 배우인가요? 사실 행 응고르가 출연한 영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양민 학살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배우 행 응고르의 원래 직업은 배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잉?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캄보디아에서도 친미 정권이 세력을 잃었고요. 그 사이 친미 정권에 대항했던 공산당 무장 조직 크메르 루즈가 반등. 이 크메르 루즈는 세력 확산을 위해 화폐, 사유재산, 종교 모두 폐지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천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캄보디아의 상류층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삶을 살던 엘리트 행 응고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야? 너 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 이게 딱 봐도 배운 놈이구만. 이놈 죽여!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심지어 손이 하얗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고 추정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응고르. 그는 임신한 아내가 조산을 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도 혹여나 의사라는 신분이 탄로 날까 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응고르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 태국 국경지대의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돕다가요.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을 그린 영화 킬링필드 제작 소식에 출연을 결정. 그 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모 가족. 이번 특종은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드룸의 해변가. 모래사장에 얼굴을 묻은 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3살 소년 아일란 쿠르디입니다. 생전 아일란은 시리아 내전이 심해지자 가족들과 함께 고국인 시리아를 탈출, 터키로 넘어와 그리스 코스 섬으로 향하는 소형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에 전복된 보트. 아빠 압둘라는 물에 빠진 두 아들과 아내를 팔에 안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안간힘을 썼는데요. 하지만 아빠, 제발 죽지 말아요. 이 처절한 한마디를 남기고 영영 눈을 감은 아일란. 그렇게 아빠의 손을 놓친 아일란의 시신이 터키의 해변까지 휩쓸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사실 불법 이주 브로커들의 욕심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아일란의 가족을 포함한 난민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이주를 알선했던 브로커들은 사고 당일 이 보트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글쎄 안전하다니까요. 돈만 벌려고 막 태웠구나 그냥. 거듭 안전을 장담했지만 정원을 초과한 보트는 터키 해안을 떠나자마자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렸는데요. 그러자 브로커는 난민들을 버리고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까지 헤엄쳐갔고요. 당시 배에 남은 난민들은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보트가 전복. 설상가상 브로커들이 난민에게 입혔던 구명조끼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예 사기를 칠 사람이 따로 있지 난민한테 사기를 치냐. 구명조끼 제대로 하려면 돈 드니까 그 돈 아끼려고. 그리고 자기들만 탈출했어요. 인간도 아니네. 그냥 금수네 금수. 결국 바다에 빠진 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압둘라는요. 미립국 브로커들이 난민들을 위험한 여정으로 내모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참극이 벌어진 지 4년 만인 2020년 보드룸 법원은 불법 이주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125년형을 선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 3명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평화가 와야죠. 언제까지 총질할 거냐고.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67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살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민의 비극은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포화 속으로 짚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누구죠? 두 분은 뭐 가족인가요? 아, 닮았어. 자, 이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가족도 어린 시절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눈 관계였는데요. 영국에 거주하는 헤더와 남편 마크는 사실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넘게 노력한 난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대리모가 합법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찾던 중 비타라는 여성을 알게 됐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한 헤더는 비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성애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어머, 어머.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와.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헤더 부부가 오랜 세월 그토록 바랐던 기적이 비타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비타 역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타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위험하니 나랑 영국에 가자. 난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래? 아, 그리고 괜찮을 거야. 비타는 영국으로 함께 가자는 헤더의 제안을 거절. 하지만 헤더 부부가 아기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약 2주 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병원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생각보다 전쟁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헤더는 비타를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게 아기라는 기적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비타, 제발 거기서 떠나. 약속해. 내가 데려와 줄게. 날 믿어. 헤더의 간곡한 설득에 비타는 가족과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로 결심. 비타 가족이 폴란드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를 운전하는 동안 헤더는 비타 가족을 위해 숙소를 대신 예약해줬고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직접 비자 발급소를 찾아가 비타 가족의 비자 신청서를 발급. 그뿐 아니라 비타 가족이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후원자를 찾는 등 백방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타 가족을 마중 나갔습니다. 전쟁 속에서 서로에게 기적이자 구원이 된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쟁의 총성 걱정 없이 두 가족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저 이거 봤어요. 문어크까지 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근데 군복 입은 거 아니에요? 군복이죠. 거의 완전 무장 상태 같은데? 실제 총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저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전쟁인 것 같지 않게 코믹한 영상이긴 한데 저 이 사연 듣고 진짜 찡했어요. 부대원들도 함께 해줬네. 그렇죠. 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영상인데요.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2022년 우크라이나 군인인 알렉산더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분명히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이 전장을 무대 삼아 무기를 악기 삼아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맞춰 백스텝 춤을 추는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촬영. 때로는 혼자,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한 이 화제 영상은 사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어린 딸 로드 누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목숨이 오가는 전장을 향해 집을 나서야 했던 아빠 알렉산더. 그리고 딸이 눈에 밟혔던 그는 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익살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딸아, 아빠는 무사하단다. 딸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것이죠. 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SNS 끊기지 말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딸을 안심시키려는 그 아빠의 사랑이죠. 돌아오고 싶은 딸라이네, 마음, 우리 딸라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크겠고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딸을 위해 전장에서 춤을 추는 아빠. 알렉산더의 모습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그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그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요.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영상을 올리며
생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 딸을 위해 바친 아빠의 춤. 다음엔 그 무대가 전장이 아닌 딸이 있는 아늑한 집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우 저 장난꾸러기가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디 저 SNS에 저분의 거실이 나오길 바라요. 딸하고 같이 춤을 그럼 추고 정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